네. 5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죠. 예, 뭐 결과는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25bp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예? 어떻게 10번을 연속으로 금리를 올립니까? 예, 거의 미쳤습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 또 매파적 발언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FOMC 위원들의 전망이 맞다면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으며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 또 매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주 매를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예상했던 대로고요. 예, 그 다음에 금리 인하로는 일축됐다. 요거를 사실은 뭐 이거 25bp 인상은 예상했던 거니까. 그럼 다음 달 6월 달부터 해서 올해 말까지 어떻게 할 거냐 통화 정책을 여기에 대해서 좀 은근히 비둘기파로 바뀌지 않을까 해서 그 완화적인 정책을 쓸 것이다 이렇게 좀 나름 기대하고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다 찬물에 확 끼얹어 버리네요. 금리 인하로는 일축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빨리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 FOMC의 견해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그 예측이 대체로 옳다면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 사견으로는요.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 달 6월 달부터 올해 연말까지는 기준금리 계속 동결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긴축기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자, 최근에 물가 현황을 좀 볼게요. 물가 현황. 미국 소비자 물가추 이거 CPI입니다. CPI 상승률을 보면 9.1% 이게 언제요? 작년 둘, 넷, 여섯, 1, 2, 3, 4, 5, 6월이네요. 작년 6월에 9.1% 피크 찍고 쭉 내리막길입니다. 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5.0%, 5% 많이 빠졌죠. 예, 하락 추세 있습니다. 물가는 확실히 좀 하락 추세 있고 물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좀 잡혀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근원 CPI입니다. 그 가격 변동이 심한 에너지나 식료품 부분 그건 싹 빼버리고요. 나머지 걸로만 구성한 근원 CPI인데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파란색 그래프인데 보면 작년 3월에 6.5였는데 올해 3월에 5.6, 0.9%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고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수평선이죠. 그래서 이 근원 CPI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아마 제가 보기엔 요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 또 한 것 같지 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자, 이 CPI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미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쓸 때 더 중요하게 보는 참고 지표가 있는데 PCE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민간 소비 부분인데 미국은 이게 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요 PCE도 보면은요. 어떠냐 지금 3월 달 기준이요. 올해 2023년도 3월에 4.2% 찍었네요. 4.2%. 그 작년 11월에는 5.7%였는데 요 숫자가 쭉 나오죠. 보이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개인 소비 지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4.2다. 여전히 살짝 높은 상태고 이 똑같이 이것도 그 근원 PCE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에너지, 식료품 값은 싹 빼버린 겁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나니까 4.6%가 나왔다. 그리고 요거는 근원 PC 이거는 작년 11월부터 여기를 보면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4.8, 4.6, 4.7, 4.7, 4.6 계속 요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연준에서는 요거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개인 소비 지출 CPI보다도. 그래서 요게 여전히 높은 상태다. 안 떨어지고 있다. 이걸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금리 인상 이번에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CPI를 기준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많이 잡힌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 PCE 요걸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아직도 안 잡히고 있다. 예, 그리고 참고로 그 연준의 그 세운 물가 상승 목표치 기준이 있는데 거기 2%거든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봐서 한번 영상을 따로 만들까 생각 중인데 저도 이거 할 말 많습니다. 2%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2%라고 하는지 이거 올려야 됩니다. 기준치를 아직도 2%를 잡고 있으니까 예?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원래 시간이 갈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피치 못할 그런 현실인데 기준을 이렇게 낮게 잡아버리면
죄다 인플레이션 상태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다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됐다고 보고, 그러니까 연준이 오판을 할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이거. 그래서 2%라는 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온 건지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목표치 2%가. 예, 그렇고. 자, 기준금리 이번에 25bp 예상한 대로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나름대로 이 기준금리 인상한 배경은 뭐냐? 재화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제가 보기에 핑계다, 핑계. 명분 쌓기용이고, 사실 인플레이션이 예전만큼 이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예. 연준에서 별로 관심이 예전만큼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 보면 CPI 상승률 보면 작년 6월에 9.1% 아주 정점을 찍고 쭉 하락 추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전만큼 이제 이 연준 내부적으로도 연준 내부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 재화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예전만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좀 없다고 하긴 그렇지만 관심이 덜해졌다. 그럼 연준에 요즘 들어서 진짜 관심은 뭐냐? 통화정책 쓰는 데 있어서 고용과 소비다. 그리고 특히 자산 가격, 재화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많이 잡혀 있는데 이 자산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아직도 안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눈여겨볼 거다. 고용과 소비,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세 가지 요소. 그리고 지금 미국과 유럽 성장률 추이를 제가 어디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보면 미국이 지금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1%가 나왔습니다. 예. 거의 뭐 제로 성장에 가깝다. 그리고 미국은 여기 3.2% 정점 찍고 최근 들어서 성장률이 쭉 하락 추세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반면에 유로존은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자,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연준은 긴축 기조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이번에 왜 25bp를 또 올렸냐. 되려 거꾸로. 예? 그거는 이거예요. 소비가 과열됐다고 보고 있고 고용시장이 아직 견조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다. 관심은 고용과 소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열됐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근 성장률이 둔화된 이 내리막길 걷고 있는 이 원인은요. 기업들이 투자를 약 10% 줄였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왜 줄였다? 고금리의 부담을 느낀 거죠.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금리, 금리가 너무 세니까 부담을 느낀 거죠. 차입하기가 부담을. 투자할 때 그 투자금을 100%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차입해 오거나 채권 찍어가지고 다 쉽게 말하면 남한테 돈 빌려다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빌리질 못하겠는 거야. 이자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줄였습니다. 10%. 이거 적은 수치 아닙니다. 10% 줄였다는 거. 그래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진 거고 이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뭐야? 경기 둔화, 경기 침체라는 의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 25bp를 또 연준이 올렸냐? 소비 과열. 아까 그 근원 PC 아까 살펴봤죠? 근데 이 근원 PC 가격 지수 이건 분기로 따지는 겁니다. 1분기를 따져보자면 4.9%가 상승을 해버렸네. 높죠? 아직도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하고 비교해보면 여전히 높다 그래도 0.5%포인트 차이가 나고 작년 4분기에는 어땠냐? 4.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도 지금 최근 4월 16일부터 올해입니다. 4월 22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23만 건이 나왔는데 직전 주보다 16,000건이 감소한 수치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뭐예요? 그만큼 지금 고용 상태가 양호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번에 25bp 인상한 것 같고 앞으로의 고용 시장이 그리고 소비 민간 소비 부문이 아예 박살이 나기 전에는 박살이 나지 않고서는 아마 금리나 안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긴축 기조를 계속 끌고 가자니 하반기로 갈수록 아까 성장률도 얘기했었는데 경기가 둔화되거나 아니면 더 심하면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그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올해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0.15%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다수가. 3분기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3분기는 마이너스 0.32%. 역성장. 이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긴축 기조 버리고 완화 기조로 유지해? 즉 쉽게 말하면 금리 내려?
그것도 어렵다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자칫 잘못해서 겨우 지금 잡아놨는데 인플레이션을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가능성이 또 높아진다. 특히 재화에 대한 인플레이션도 그거지만 이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릴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걸 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은. 그래서 지금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자, 긴축을 유지하자니 아까 그랬잖아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다. 자, 지금 미국 은행 위기설이 아직 이게 요즘엔 좀 잠잠한데 제가 보기엔 이거 끝난 거 아닙니다. 수백 곳 파산. 그죠? 그래서 여기 2달도 안 돼갖고 상위 은행 3곳이 지금 도산을 했고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만성적인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고금리로 추가 파산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지금 추락하는 미국의 지방은행 주가, 그래서 3군데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놨는데 지금 다 빠지고 있죠. 주가가 다 빠지고 있고, 뭐 실리콘밸리 뱅크, 그 다음에 리퍼블릭 은행,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근데 여기다 지금 금리로 올려버려? 아, 계속 올려? 아니면은 동결로 계속 가? 이것도 위험하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자, 통화 완화 기조로 바꿔? 긴축 기조 버려? 그리고 완화로 가? 금리 내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이것도 리스크가 있다. 은행 위기에 갈 곳이 없는 돈 MMF로 쏠렸다. 머니마켓 펀드라고 그래서요. 요거는 대기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내가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을 경우에 대기하려고 일종의 여기다 넣어두는데요. 대기 자금. 그래서 미국에서는 1분기에만 620조 원이 MMF로 들어왔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6조가 순유입됐다. 예? 이 말은 해석하면 뭐야? 금리만 내려봐. 그냥 금리만 내려봐. 내가 이거 여기 MMF에 있는 자금 다 자산 시장으로 다 난 쏜다 이거예요. 쏜다. 준비하고 쏘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격을 이게 또 밀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걱정하고 있는 거다 지금 연준은. 그래서 진퇴양난이다. 최근 우리나라하고요. 여기 써있죠. 미국에서 머니마켓 펀드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기 금융상품인 MMF는 만기가 30일 이상에서 1년 이내인 CD 양도성 예금증서나 만기가 통상 1년 이내인 기업어음 CP 등에 투자하는 펀드, 이게 핵심이죠.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된다. 일종의 대기 자금. 그죠? 지난 24일 기준 국내 MMF 설정액은 188조 1000억이 여기 모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올해 1분기에 MMF에 얼마가 들어왔냐? 620조가 순유입됐다. 대기 자금. 금리만 내려봐. 내가 다 쏜다 이거. 그죠?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연준이 진퇴양난이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좀 예측을 해보자. 예측을. 향후에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은 어디로 갈까? 긴축은 유지할까? 아니면 그걸 버리고 완화로 갈까? 우리가 뭐 100% 맞출 수는 없지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요,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긴축 기조 유지할 확률이 매우 높다. 예, 완화로 가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긴축 유지냐 완화냐, 이거를 판가름하는 그 기준은 관건은 고용과 아까 얘기했던 민간 소비, 이 두 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5월 5일 날 발표되죠. 고용보고서. 우리가 이거 주목해야 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과 실업률을 봐야 된다.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를 보면, 예상치입니다.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건수 증가세는 둔화할 것이다. 실업률은 약 3.6%가 될 것이다. 3월 달에는 3.5%였는데 요거보다 0.1%포인트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 자,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호재다, 호재. 4월달 고용보고서에서 원하는 거는 뭐야? 이걸 원하고 있는 거다. 즉, 적당히 안 좋은 고용건수. 고용건수가 너무 안 좋게 나와도 안 된다. 그럼 그건 경기 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다. 너무 안 좋게 나오면 안 돼요. 살짝 안 좋아야 돼. 그리고 적당히 높은 실업률. 실업률이 또 너무 치솟아 버리면 완전 경기 침체죠,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아합니다.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그래서 적당히 좀 안 좋게 나오는 게 좋다. 왜? 그래야 긴축 기조를 버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연준이. 예. 그래서
자, 긴축 유지 기조를 버린다는 거는 뭐야? 통화 완화 정책을 간다. 그 말은 또 쉽게 바꿔서 얘기하면 뭐야? 금리 인하한다. 그 얘기예요. 금리를 내려야 우리 시장 참여자, 투자자들은 좋은 거니까. 그죠? 예. 자, 그렇고요. 자, 지금 한미,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또 중요한 게 있는데, 한미 기준금리가 지금 뒤집어졌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3.5%포인트잖아요. 이번에 올렸죠, 연준이? 5.25%포인트. 그래갖고 이게 뭐예요? 격차가 1.75%포인트. 이거 전대미문의 전무후무한 격차입니다. 이렇게 되면 걱정하는 게 뭐야?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자본이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 다 빠져나가면 어떡하냐? 이건데, 자, 한국은행도 딜레마가 있다. 연준이랑 똑같다. 자금 빠져나가는 거 막아야 되고요. 물가 안정시켜야 되고 경기 침체도 막아야 된다. 이거는 이 물가 안정과 경기 침체 이거는 역의 관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동시에 이거를 다 해낸다는 게.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고 일단 자금 유출 방지 부분을 보면은요. 과거에도요. 우리나라가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게 딱 3번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여기가 3차. 근데 그럼 이때 자본이 다 빠져나갔냐? 막대한 자본이 다 빠져나갔냐? 보면은 그건 아니었다. 오히려 들어왔어요. 거꾸로. 여기 보면은요. 자, 1차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174억 달러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주식 쪽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이때는 2차 한미 기준금리 역전 때는 347억 달러가 들어왔네요. 특히 이때는 채권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자금이. 그리고 마지막 3차 시기 때는 165억 달러가 이때도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이때도 역시 채권 쪽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자금이. 3번 다 자금이 결론만 얘기하면 다 들어왔다.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천하태평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반론을 하자면 그때는 환율이요. 원달러 환율이 이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뭐 환차손 볼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안 빠져나갔던 건데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이게 오늘이 5월 4일이잖아요. 목요일인데 오늘 환율이 1324원입니다. 여전히 1300원대야. 굉장한 고환율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쭉 가갖고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때 과거 사례하고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국인이 환차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 어쩌면 방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 보면 왜 우리만 이래 우리만. 여기 보면 미국 달러 대비 주요국의 통화 가치. 이거는 작년 말 2022년 말 기준이거든요. 우리나라 원화 4.4%가 떨어졌어요. 가치가. 반면에 유로화, 스위스 프랑, 영국 파운드화 다 올랐습니다. 화폐 가치가 우리만 이바이데스네 떨어졌어. 그리고 올해 4월달 기준으로 보면은요. 한국이 2.7%가 또 통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하락했어. 중국 위안화는 0.6%, 대만 달러는 0.7%밖에 다 0%대밖에 안 빠졌는데 우리는 2.7%나 통화 가치가 하락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이 영향이 크죠. 그죠? 신문에 맨날 나오죠. 수출 7개월 연속 감소, 14개월째 무역 적자다. 꼬꾸라지는 이거 왜 14개월째 무역 적자냐? 대중 수출이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도 뭐 죽을 쓰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 두 개가 핵심인데 4월달 수출을 보면 4월달 수출 작년 대비해서 14.2%가 감소했습니다. 무역 적자가 26억 2천만 달러가 났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라고 그러죠. 국가의 경제 기초 체력, 펀더멘탈이 안 좋고. 그럼 이게 하반기로 가면 좀 좋아지냐, 개선이 되냐? 그닥 별로 좋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 지금. 예. 이거 우리나라 수출 구조 이거 바꿔야 됩니다. 예. 너무 중간지하고 자본재 위주로만 수출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서 이래요. 예. 이게 영향이 크다. 그럼 그렇다고 한국은행에서 그럼 금리를 이바이데스는 올릴까? 그죠? 그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지 못하게 금리 올려?
그것도 쉽지 않다. 그것도 쉽게 할 수가 없다. 지금 1년 내 금융 충격 가능성 36.8%. 최대 리스크는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1900조인가 막 거의 우리나라 GDP하고 맞먹죠. 그럼 부동산은 어때요 지금? 부동산 시장도 죽을 쓰고 있는데 여기다 금리를 올려? 이것뿐입니까? 한계 기업들 지금 속출하고 있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고 있는 그런 한계 기업들, 좀비 기업들. 금리 올리면 이 한계 기업들 다 도산하고 부도나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예. 거기다 경상수지도 지금 2개월째인가 3개월째 적자죠. 예. 이러다 보니까 환율이 뛰는 겁니다. 반대로 원화와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외국인들이 이런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자금 계속 넣어둬도 안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5월달 FOMC 관련해서 제가 좀 이것저것 말씀드려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